자,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 통일신라 문화 한번 볼 텐데요. 뭐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죠. 일단은 통일신라 문화에서는 가장 중요한 인물 두 인물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일 먼저는 일단 원효대사고요. 일단 먼저 적고 가시죠. 뭐 물론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미 적혀 있겠지만은 학습지 한번 빈칸 한번 채워놓고 가시죠. 불교계 여러 종파에 서로 다른 세상의 대립을 조화했다고 하고요. 백성에게 불교를 보급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래서 불교를 대중화했다. 뭐 이런 평가를 받는가 봐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또 한 분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분이 의상대사예요. 의상대사. 의상대사인데 모든 존재의 조화를 강조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신라의 화엄종을 열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부석사를 창건했다고도 하네요. 일단 적어 두시고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할 텐데 원효대사부터 얘기를 해 보시죠 한번. 근데 이제 원효대사 하면 사실은 제가 무슨 말씀을 안 드려도 너무 유명한 얘기가 있죠. 해골물 얘기 아시는 거 아닙니까? 해골물 얘기. 해골물 얘기를 제일 많이들 얘기를 하세요. 그 해골물 얘기 뭔지 알아? 이렇게 물어보면 보통 뭐라고 하냐면 그거 아닌가요? 그 새벽에 이렇게 물 먹었는데 마실 때는 시원하더니 그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햇빛 들어서 보니까 이 해골 썩은 물이네. 그 얘기잖아요. 다 아시더라고요. 그 얘기 맞아요. 그 얘기 맞는데 제가 이제 왜 그 원효랑 의상을 한 번에 먼저 보여드리고 수업을 시작하냐면 원효 의상 저 두 분은 아는 사이예요. 아는 사이. 아는 사이시고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게 맞지만 650년대 인물 그렇게 그러니까 650년대 태어난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600년대 7세기 후반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신라가 통일을 완성하고 난 직후의 인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라가 통일되기 직전의 유년기를 보내고 한 청춘기쯤 올라오면 그때 이제 한 20대 30대 올라오면 그때는 신라가 통일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인생을 살았던 그런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원효랑 의상 두 분은 동시대 인물이고요. 당연히 원효가 좀 더 나이가 많아요. 한 7살 정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원효랑 의상은 서로가 아는 사이세요. 서로 이미 알고 지내는 서로가 친분이 있는 사이고요. 그리고 저 두 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해골물 얘기가 저 두 분이 이제 어쨌든 스님이잖아요. 스님이기 때문에 불교를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불교를 공부하기 위해서 당나라로 가요. 당나라로 가려고 해요. 가려고 하는데 당나라로 가려면 뭐 타고 가야 돼요? 뭐 타고 가냐고 물어보면 다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배 타고 간다, 말 타고 간다 그러는데 돈이 없어요. 배 있지. 근데 배를 타면 배값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이 없다고. 말 빌려야 되겠죠. 돈 없어요. 그럼 뭐 타고 가야 돼요? 집신 타고 가야 돼요. 걸어가야 된단 말이야. 걸어가는데 걸어가다 보면 뭐가 와요? 피곤이 오지. 그리고 또 뭐가 와요? 밤이 오죠. 자야 돼요. 자야 되는데 그럼 어디서 자요? 민박집 이런 거 잡나? 돈이 없다니까. 돈이 없어요. 그래서 동굴에서 잔단 말이야. 동굴에서 자는데 이렇게 둘이 이렇게 자요. 자는데 이제 꼭 자다 보면 왜 그 주변에 학교에서도 보면은 그런 친구들 있죠. 이렇게 수업 시간에 이렇게 꾸벅꾸벅 졸거나 쉬는 시간에 자거나 이런 친구들 보면 꼭 살짝 입 벌리고 자는 친구들 있죠. 아마 원효 대사가 그랬나 봐요. 입을 살짝 벌리고 잤나 봐. 이제 입을 벌리고 자면 어때요? 입이 마르죠. 그죠? 입이 말랐나 봐요. 그래서 이제 입이 너무 마르니까 자다가 깨가지고 이렇게 더듬더듬하다가 이거 뭐가 보이네? 보이는 게 아니라 만져지는 거죠.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좋은데? 이러고 벌컥벌컥 마시고 정말 시원하네 이러고 좋다 이러고 잤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고 잘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보니까 내 머리맡에 내가 어제 마셨던 그 물이 햇빛 들어서 보니까 썩은 물이더라. 이건 시꺼매가지고 어, 오 깨달았다. 이거거든요 지금. 그 얘기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얘기가. 그죠? 새벽에는 시원하게 좋다고 먹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는 이게 햇빛 들어서 보니까는 이게 썩은 시꺼먼 물이라는 걸 알게 됐고 그때부터 토악질이 나오더라. 근데 막 토를 하려고 하다가 깨달음이 온 거죠. 그래서 원효대사는 당나라를 안 가요. 갈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내가 다 깨달았는데 뭐하러 가냐 이거예요. 근데 이제 의상대사는 새벽에 안 깼기 때문에 그 해골물을 안 먹었죠. 그래서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궁금한 점은 그거죠. 여기까지는 다 아는 얘기야. 다 아는 얘기인데 그럼 원효대사가 그렇게 토를 하면서 하면서 뭘 깨달았냐라는 거죠. 뭘. 사실은 그거예요. 뭘 깨달았다라는 거냐면 생각해 보면은 지금 원효대사가 반응이 새벽이랑 아침이랑 너무 다르죠. 너무 다른데 바뀐 건 없어요. 그렇죠? 물은 똑같잖아요. 여전히 새벽에도 해골물이었고 아침에도 해골물이에요. 그냥 그걸 발견한 것뿐이지. 그러면 해골물이라는 건 바뀐 게 없는데 바뀐 건 뭐예요? 원효대사의 마음이죠. 원효대사의 마음. 그래서 이때 원효대사가 깨닫는 게 뭐냐면 세상에 실제로 무엇이 존재하는가는 중요한 게 아니구나. 진짜 중요한 건 내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거구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사실은 마치 원효대사처럼 이렇게 새벽에는 시원한 물인 줄 알았는데 그때는 그래서 행복했는데 시원하고 행복했는데 아침에 이게 썩은 물이라는 걸 보고 나니까 내가 이걸 썩은 물로 인지하게 되고 나니까 내 마음이 뒤섞여서 내가 토악질을 하게 되고 역겨워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받아들이는 내 마음이다라는 건데 이게 어쩌면 지금 이렇게 들으시면 되게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들리실 수 있는데요. 이게 살면서 생각보다 많은 교훈을 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직결된 얘기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입을 한다고 치자. 고입을 하는데 이제 일반고 원서를 쓸 거야. 근데 이제 일지망은 집에서 거리도 괜찮고 가까운 데 쓰겠죠. 근데 정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정말 재수없게 일지망을 떨궜어. 그래서 이지망 내지는 삼지망을 가게 됐어. 근데 이지망 삼지망이 안 좋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일지망에 못 쓴 건데 멀어요. 멀단 말이야. 그러면 이 학교를 가게 됐어. 그럼 그 좋은 일이 안 좋은 일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부분의 친구들이 안 좋은 일이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 좋은 일이에요? 그 모른다는 거야. 모른다기보다는 사실은 다니면서도 그 내 마음에 달린 문제라는 거죠. 이지망 삼지망 학교로 떨어진 게 그게 좋은 일인가 안 좋은 일인가 하는 거는 그 학교가 몇 지망이었는지 내지는 그 학교가 우리 집이랑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내 마음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먼 학교를 다녀. 그러면 이걸 안 좋다고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좋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수행평가야. 근데 집 가까운데 다니는 학생들은 뭐 등교 시간 직전까지 쳐자고 있겠죠. 근데 나는 어차피 머니까 어차피 새벽같이 나와서 버스를 타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기왕에 새벽같이 나온 거 버스 타서 오늘 시험 볼 부분 영단어라도 하나 외우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얼마나 좋은 거예요. 나중에 멀리 봐보세요. 나중에 한 6년, 7년 지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려 그래. 근데 어떤 기업 공고가 딱 떴어. 근데 딱 보니까는 업무 내용도 내가 너무 좋아하는 것들이야. 내가 너무 하면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다음에 월급도 나쁘지 않아. 근데 하나 단점이 뭐예요? 좀 멀어.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멀면 어때? 내가 고등학교 어떤 데 다녔는데 내가 금원 학교를 3년을 다녔는데 이걸 왜 못 다녀? 돈 준다는데. 그쵸? 훨씬 더 용기를 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받아들이기 나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깨달음도 어디에 있다는 거야? 바깥에 어딜 가서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 깨달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효가 하는 얘기가 뭐 당나라까지 갈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깨달음이 당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깨달음은 당나라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는 거야? 내 마음 안에 있다. 그러니까 굳이 갈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어디에도 적용이 되냐면 이 얘기를 사실 꼭 하고 싶은데 왜 그 시 중에 그런 시 있죠. 뭐 저도 정확하게는 기억 안 나는데 왜 그 뭐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뭐 오래 보아야 아름답단가 뭐 그런 시가 있잖아요. 너도 그렇다 뭐 이러면서 이게 이제 사실은 무슨 시를 얘기하는 거냐면 봐봐요.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건 외모를 보고 느끼는 거죠. 그런데요. 요게 자세히 보아야 혹은 오래 보아야 아름답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오래 보든 짧게 보든 뭐 오늘 당장 처음 봤든 아니면 이 사람을 2년 3년 봤든 이 사람의 외모는 본질적으로 바뀌는 게 없어요. 외모가 바뀌어봤자 뭐 꼴랑해야 뭐 머리카락 앞머리 자르고 아니면 머리 좀 짧게 자르고 아니면 화장법을 바꾼다든지 뭐 옷 스타일을 바꾼다든지 그 정도겠죠. 아니면 좀 더 해봐야 성형인데 성형한다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거 몰라봅니까? 똑같지 뭐.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거기에요. 외모가 바뀌는 거는 거기서 거긴데 실제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외모를 보는 눈이 언제 바뀌냐면요. 확실히 그 사람 처음 볼 때랑 한 2, 3년 지나고 나서 볼 때랑 그 사람이 얼굴이 바뀌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 성형을 했다 내지는 늙었다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억,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봤던 모습들,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그 사람의 말투,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배려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이 쌓이고 나면 그 사람의 얼굴이 다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칠 거인가는 사실은 외모보다는요, 그 사람이 쌓아온 성격과 어떤 그 사람의 행동가지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가 더 큰 영향을 끼쳐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 안에서 저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느끼면 저 사람의 외모도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뭐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뭐 오래 보아야 아름답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는 거죠. 심지어 상대방의 외모조차도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바라보고 있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저 사람을 오래 봤을 때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느끼면 저 사람의 외모를 아름답게 보는 거고요. 이해되시겠죠?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효가 하는 얘기는 결국은 세상의 모든 어떤 세상에 실제로 무엇이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내가 내 마음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시기 때 원효가 한창 활동을 할 때 불교계에서 되게
종파 간의 논쟁이 심했어요. 뭐 정확한 용어를 아실 필요는 없는데 뭐 진여문, 생멸문 그래서 굉장히 논쟁이 심했거든요. 근데 뭐 그런 용어를 알아달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불교 종파 중에 A파가 있고 B파가 있어요. A파가 있고 B파가 있으면 원효의 얘기는 A파와 B파 중에 누가 더 옳다라는 거예요. 둘 다 각자의 마음에선 옳다라는 거예요. A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A가 옳으면 그 사람들한테는 A가 옳은 거고요. B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B가 더 옳다면 그 사람에겐 B가 옳은 거겠죠. 그러면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각자의 것들이 옳은 거니까 굳이 상대방의 마음이 나의 마음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 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 사람의 깨달음이 있는 거니까. 내 마음속엔 나의 깨달음이 있는 거고요. 내가 찾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속에 있는 상대방의 깨달음은 나와 다르니 내가 굳이 비난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퍼지냐면 불교의 대중화로까지도 퍼져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어, 그전에는요, 사람들이 불교를 믿기 위해서는 불교의 경전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불교의 경전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 세종대왕이 안 태어나셨으니까 이거 뭘로 읽어야 돼요? 한자로 읽어야 되잖아요. 경전이 한자로 쓰여져 있잖아. 그럼 얼마나 어려워. 그래서 한자를 모르는 많은 백성들이나 지방 세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 나도 불교를 믿고 싶은데 부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싶고 가르침을 받고 싶은데 경전이 너무 어렵단 말이야. 다 한자로 돼 있고. 그래서 되게 힘들어하는데 그때 원효대사가 가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딱 다가가가지고 경전이 많이 어려우시죠? 근데요, 경전 안 읽으셔도 됩니다. 깨달음은요, 이 경전에 있는 게 아니고 그대의 마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대의 마음을 잘 살펴보시고 그대가 살아온 길을 돌아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그대도 얼마든지 경전 한 글자도 읽지 않아도 얼마든지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듣기가 좋죠. 아, 내가 굳이 이 어렵고 이 한자로 가득 차 있는 경전을 읽지 않아도 내가 내 마음만 잘 돌아보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니까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상대사인데요. 의상대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죠. 모든 존재가 좋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의상대사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일찍다 다지기리라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일이 하나고요. 다는 많을 따자예요. 그래서 하나는 곧 모든 것이요. 모든 것은 곧 하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들이 다 서로가 다르게 생겼잖아요. 다 다른 사람들이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분명히 공감할 수 있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내 친구는 나랑 다른 사람이죠. 근데 내 친구가 나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지난 시험에서 수학 시험을 망쳤어. 그래갖고 이번 시험에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수학 시험을 좀 준비하고 이런 게 좀 긴장도 되고 걱정도 많이 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듣고 있으면서 뭐야 헛소리하고 앉았는데 그래요? 아니잖아요. 공감이 되잖아요. 왜냐면 꼭 수학은 아닐지라도 나도 비슷한 유의 걱정을 해본 적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시험 공부든 뭐든 간에 내가 뭘 해보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잘 안 돼서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조금 걱정이 된다든지 긴장이 된다든지 이런 마음들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서로가 다 다른 존재 같아 보여도 사실 살아가는 모습이나 그 안에서 느끼는 마음들이 다 거의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서로가 공감하고 좋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어우러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찍다 다지길 즉 하나는 곧 모든 것이요. 나 한 사람으로도 다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다지길이라 다들 살아가는 거 비슷비슷하다라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가 극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이제 미국 영화나 영국 영화나 다른 나라 영화를 보잖아요. 일본 영화나. 그렇죠? 그러면 뭐 특히나 미국 영화 영어 이런 완전 미국 영화나 영국 영화나 이런 것들은 발음이 안 되냐. 이런 것들은 아예 다른 대륙, 다른 문명, 다른 인종의 사람들이 만든 영화죠. 근데 나랑 완전히 다른 나라, 다른 대륙, 다른 인종의 사람들이 만든 이야기라고 해서 내가 그 이야기를 공감을 못해요? 아니잖아. 미국 영화라고 해도 나랑 다른 인종의 사람들이 만든 거라고 해도 아, 저 사람이 저 남자가 저 여자를 좋아하나 보구나. 근데 차였네. 아, 그럼 되게 서럽겠다. 공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고 사실은 보통 의상대사의 철학을 얘기할 때 많이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 사진은 요거예요, 요거. 요게 이제 뭐냐면 그 미국의 그 우주 탐사하는 미 항공우주국이라고 있죠. 나사. 그죠? 나사에서 쏘아 올린 우주 탐사선 중에 보이저 뭐 몇 통가 있어요. 근데 그 보이저 우주 탐사선이
지금까지 인류가 우주로 쏘아 올린 모든 발사물 중에서 가장 멀리 나아간 탐사선이거든요. 근데 언제 한번 칼 세이건이라는 학자가 그런 제안을 해요. 이 보이저호가 딱 한 번만 잠깐만 그 지구로부터 멀리 나아갈 거 아니에요. 딱 한 번만 방향을 반대로 돌려서 사진 한번 찍어보자. 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온 사진이 지금 보고 계신 저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 사진의 제목이 창백한 푸른 점이에요. 점. 요 조그만 점. 요거 뭐예요? 요거 지구예요. 요거 지구. 근데 지구인데 이거 얼마나 조그매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그렇잖아. 지금 여러분들이 코딱지를 파도 저거보단 클걸? 그러니까 저 작은 점 안에 그 많은 수십억의 인구가 다 함께 수많은 동물들, 식물들과 어우러져서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구로 딱 들어오면 어때요? 지구에는 수많은 대륙으로 나눠져 있고 대륙은 또 수백 개 나라들이 있고 그 나라 안에는 또 남자, 여자, 뭐 아기, 젊은이, 늙은이, 그죠? 또 다양한 인종들 얼마나 서로 다른 많은 사람들이 뒤섞여 살고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의 마음과 어떤 서로의 상황을 다 서로의 어려움을 다 공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 어우러져서 저렇게 아주 작은 저 점처럼 보이는 저 작은 지구 안에 다 같이 조화롭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조화를 강조했고요. 그러면서 이 조화를 강조하면서 신라의 화엄종이라고 하는 새로운 불교 종파를 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이걸 조금 더 널리 알리기 위해서 부석사라는 절을 창건하기도 해요. 경북 영주에 있습니다. 경북 영주에 있는데 이렇게 생긴 절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유네스코 문화유산이기도 하고 한번 되게 상징적인 절이라서 저 부석사에 가시면 저 부자가 뜰 부자예요. 물에 뜨다 하는 공중에 뜨다 이런 뜰 부자인데 이제 공중에 떠 있다는 돌이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부석사라고 하는데 아무튼 의상대사께서 저 절을 창건하고 저기서 이제 화엄종을 퍼뜨리는 그런 노력을 하시죠. 어, 이런 절이에요. 나름대로 되게 이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이쁜 사진 고르려고 노력을 좀 해봤는데 예쁘죠.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가만 이렇게 수업을 쭉 들어보시면 원효대사와 의상대사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가치가 있죠. 그게 뭐예요? 조화죠, 조화. 조화를 왜 얘기하는 걸까요? 근데 원효대사랑 의상대사는요, 사실은 그렇거든요. 지금도 존경받는 위인이지만 당시에도 대단히 존경받는 지식인이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시대에나 지식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그 사람이 지식인으로서 인정받으려면 지식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그 시대에 필요한 시대 정신을 일반 사람들에게 안내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에서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자세로 지내야 된다라고 하는 시대 정신을 사람들에게 안내해 주는 건데 당시에 되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가장 대표적인 지식인이었던 원효와 의상이 봤을 때 그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그 당시에 필요한 시대 정신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조화라는 거죠. 조화. 그러면 이때 시대 정신으로서 조화라는 가치가 필요한 이유는 뭐겠어요? 그렇죠. 통일된 지가 얼마 안 됐죠. 그죠? 고구려, 백제 몇백 년 동안 서로가 떨어져서 다르게 지내왔었던 각 나라의 사람들이 이제는 통일신라라는 하나의 국가 품 안에 함께 어우러져서 지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조화라는 거죠. 나와 다른 존재도 너끈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조화의 가치가 가장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원효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효는 모든 깨달음은 다 네 마음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고구려나 백제가 살아가는 모습이 좀 많이 달라 보일 수 있겠지만 그들의 옳음과 그들의 가치는 그들의 마음 안에 있는 거니까 그들이 그런 스타일을 좋아한다면 그것도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 미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의상도 마찬가지죠. 고구려나 백제 사람들이 굉장히 다르게 보일지라도 그래도 큰 틀에서는 우리가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다 같이 어우러져 지낼 수 있다. 우린 그걸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통일신라가 통일한 지 얼마 안 됐다라는 그 당시에 어떤 고구려 백제 주민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조화롭게 지내야 된다라는 그런 시대 정신을 이렇게 당대의 지식인이었던 원효와 의상이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통일을 3단계의 통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통일이라고 하는 거, 너무 그렇게 썼는데. 통일이라고 하는 걸, 1단계, 영토의 통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무열왕과 문무왕이 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제도적인 통일은 신문왕이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정신, 문화, 철학적인 통일은 누가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왕은 아니지만 원효대사와 의상대사가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3단계의 통일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특히나 의상대사도 물론 훌륭한 분이지만 특히나 뭐 의상대사도 마찬가지고요. 원효대사가 굉장히 중요하신 분인 게 불교라는 종교가 인도에서 오는 종교잖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요, 불교 철학이 거의 인도를 따라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인도에서 소개를 받고 인도의 불교 철학을 따라가고 배우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원효대사부터 시작해서 한국을 포함해서 한국, 중국, 일본의 이 동아시아 불교가 약간은 인도 불교로부터는 약간은 독립적인 우리만의 독자적인 철학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동아시아 전체에서 굉장히 인정받는 스님이시기 때문에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죠.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선종인데요. 선종을 아마 처음 보실 거예요. 근데 선종을 얘기하시기 전에 불교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불교의 근본적인 부분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불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불교는 그런 얘기하죠. 무신론적인 종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불교에서 우리가 흔히 불교에서 믿는 신을 뭐라고 얘기해요? 부처님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알고 계시겠지만 불교에서 부처님은 신이 아니에요. 신이 아니야. 그럼 뭐예요? 먼저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불교를 믿는 사람들, 불교 신자들, 불자들이라고 하죠. 불교 신자들의 최종 목적은 어떤 부처님께 기도드려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깨달음을 얻어서 내가 부처가 되고자 하는 거야. 그게 이제 불교를 믿는 것의 원칙인데, 그래서 불교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 뭐 내가 기도드려서 뭐 소원을 얻고 이런 게 아니고요. 내가 깨달음을 얻는데 불교의 진정한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중요한 건 그러면 어떻게 깨달음을 얻을 것인가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크게 둘로 나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는 교종이고요. 하나는 드디어 나오는 선종입니다. 교종부터 말씀을 드리면 교종은 경전을 중시해요. 경전이라고 하는 건 책이죠. 텍스트예요, 텍스트. 책인데 경전을 왜 중시하냐면 경전에는 부처님, 즉 먼저 깨달으신 분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깨달음을 얻기까지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런 것들이 쭉 써 있다는 거야. 그 부처님의 행적과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는 저걸 잘 읽으면 먼저 깨달으신 분이 어떻게 했는지를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배워서 나도 깨달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학생이 서울대에 합격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서울대 합격 수기를 쓸 수 있겠죠. 나는 뭐 이렇게 몇 시에 일어나서 어떤 과목을 어떤 순서에 따라서 공부하고 뭐 어떤 강사 수업을 들었고 뭐 어떤 방식으로 공부했고 뭐 학교 내신 준비는 어떻게 했고 뭐 이런 것들을 쭉 써내려 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서울대에 가고 싶어. 합격하고 싶어. 그러면 서울대에 먼저 합격한 사람의 합격 수기를 읽고 싶겠죠. 그리고 그걸 잘 읽고 거기에 나온 대로 내가 잘 따라하면 나도 서울대에 붙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겠죠. 그 원리예요. 그래서 먼저 깨달으신 분이 자기가 깨달았던 과정들이나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말들 이런 것들을 적어 놓은 게 경전이기 때문에 저 경전은 이른바 깨달음 합격 수기인 거야. 그래서 저걸 잘 읽으면 잘 읽고 나도 잘 따라하면 나도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이제 교중의 방식이에요. 근데 선종의 방식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 참선과 수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예요, 두. 하는 거야.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 약간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저는 불교를 믿지는 않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참선 내지는 수행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그렇거든요. 제가 만약에 기분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럼 누군가 저를 기분 나쁘게 한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 가서 막 두드러 패? 그거 아니죠. 그럼 저는 어떻게 하냐면 보통 그냥 나가요. 일단 나가. 나가서 엄청 천천히 걸어요. 엄청 천천히 걸어서 어딜 가려는 거예요? 가려는 데 없어요. 그냥 걷는 게 목적이야. 그럼 걸으면서 뭐 하겠어요?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처음에는 되게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나를 기분 나쁘게 한 그 사람을 막 쌍욕을 해요. 막 혼자 이렇게 걸으면서 아유 그 미친 새끼 내가 진짜 죽여버릴 거야 진짜. 어떻게 말을 그따로 하냐. 그 쌍놈의 새끼 그 진짜 막 이렇게 욕을 해요. 막 욕을 하다가 그렇게 느린 검으로 한 30분 이렇게 걸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그 친구가 근데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너무 심한데? 걔도 뭔가 기분이 나빴나? 그치. 아 그렇구나. 거기서 한 30분 더 걸으면은 아 내가 혹시 말을 그렇게 해서 기분이 나빴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 한 30분 더 가면은 그렇지. 걔가 걔가 아무리 잘못한 거더라도 내가 말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됐지. 내가 말을 그렇게 하니까 걔 기분이 나쁘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 한 30분 더 걸으면은 아 그래.
앞으로는 뭐 지나간 건 어쩔 수 없더라도 앞으로는 만약에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마 이 얘기 듣는 여러분들도 그런 적 많이 있을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잘못을 했다든지 지각을 했다든지 아니면 부모님한테 뭐 때문에 별것도 아닌 걸로 대들었다든지 아니면 뭐 선생님한테 혼났다든지 아니면 친구랑 어떤 갈등이 있었다든지 그러면은 나중 들어서 한 며칠 지나서라든지 무슨 잔소리를 들었다든지 그러면은 그때는 막 이렇게 자존심이 있으니까 아니라고 막 이렇게 해도 사실은 이제 자기 직전에 침대에 누워서 이불을 이렇게 덮으면서 사실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이런 생각 하신 적 되게 많을 거예요. 그때 거기서 그렇게 말하지 말 걸. 엄청 많을 거예요, 정말. 근데 그게 깨달음이라는 거야. 그게 별게 아니고 그렇게 내가 생각하고 후회하고 다시 고민하고 다시 돌이켜보고 그 과정이 참선과 수행이에요. 그 방법이 저처럼 그냥 걷든 아니면 혹은 친구를 불러서 상담을 하든 아니면 내가 뭔가 좀 몸을 조금 고생을 시켜보든 뭐 며칠을 굶든 아니면 어디를 되게 오랫동안 뛰어보든 어떤 방식으로든 내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돌이켜보고 내 지난 날들을 돌아보고 이런 것들을 하는 모든 과정이 참선과 수행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방금 말했듯이 이 과정에서 경전을 읽고 그런 게 없죠. 저는 그냥 천천히 걷기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종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굳이 경전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먼저 깨달으신 부처님이 그분의 행적을 써놓은 게 경전인데 그러면 경전에 써져 있는 건 그 부처님 그분의 깨달음 아니냐. 그럼 나의 깨달음은 내 마음 안에 있는 건데 그죠? 그러면 나의 깨달음은 내가 찾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미 먼저 깨달은 분의 그 깨달음을 쫓아가 봤자 그 사람의 깨달음을 흉내내는 것뿐이고 나는 나의 깨달음을 나의 마음을 탐구해서 얻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굳이 경전이 별로 필요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게 이제 교종은 보통 누구한테 인기가 있냐면 경전을 읽어야 되니까 한자를 잘 알아야죠. 더구나 아시다시피 불교는 인도로부터 넘어온 종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대부분의 경전이 인도어를 번역한 거예요. 산스크리트어라고 하는데 하여튼 인도어를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들어가는 한자가 얼마나 어려운 한자들이겠어요.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한자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더 어렵지. 그래서 보통은 이 교종은 경전을 읽어야 되는 교종은 중앙 귀족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중앙 귀족들은 한자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거 티내고 싶어서라도 교종을 골라요. 근데 이제 선종은 경전을 안 읽어도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나 아니면 한자랑 안 친한 지방 세력들 이런 세력들한테 인기가 많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선중이 유행을 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학인데요. 유학은 이제 통일신라가 뭐 신라 시대 때부터 그렇긴 하지만 정치 이념으로서 유교를 받아들이게 돼요. 근데 요 부분 얘기하기 전에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게 수업을 하다가 어느 친구가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 유교가 종교인가요? 이렇게 실제로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게 너무 되게 중요한 질문 같은 거야. 그래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요. 그 유교는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라고 보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그게 종교이려면 신이라고 설정되는 존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신은 되게 이걸 무소불위하고 무소부재하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소불위하다는 건 할 수 없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무소부재하다는 건 어디에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나 있고 모든 걸 할 수 있고 세상의 모든 어떤 세상 모든 일들이 그분의 계획하에 이루어지고 그분이 가장 지혜롭고 뭐 그런 절대적인 존재 그런 존재로서의 신이 있고 그 신을 숭배하는 것이어야 그게 종교거든요. 근데 유교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럼 유교도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럼 뭐예요? 유교에서 제사를 지내는 건요. 그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죠.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뭐 이런 분들한테. 그 제사를 지내는 건요.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돼서 내 삶에 영향을 실제로 끼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돌아가신 그분이 살아생전에 보였던 여러 가지 존경받을 만한 모습들을 기억하고 존경하고 배워가겠다. 그런 의미에서 추모하는 의미에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뭘 강조하게 되냐면 충과 효를 강조하는데 그 중에서도 물론 충도 많이 강조하고요. 이제 효를 많이 강조를 하죠.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도 이렇게 이제 돌아가신 이제 조상님에 대해서 막 제를 올리고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하죠. 근데 이제 이유가 뭐냐면 왜 효를 강조하냐면 이런 거예요. 사실은
살아보면 아시거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이 먹고 성인 되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때가 오면은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게 너무 어려워요. 정말 너무너무 어려워요. 정말 어마어마한 정말 죽을 것 같은 노력들을 하루하루 해 나가야 내가 내 삶을 지탱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 하나만 건사하기도, 나 하나만 지탱하기도 이렇게 힘든데 그 어깨 위에 두 아이든 한 아이든 간에 아이를 얻는 그게 이제 부모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사실은 살다 보면은 어떻게 사실은 결혼을 해보지 않아도요 사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 기르는 분들이 얼마나 정말 대단한 분들인지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랑과 배려와 양보를 하시는 건지를 알게 돼요. 근데 이거를 본인이 부모가 되고 나면 더 알겠지. 그죠? 그래서 사실은 효라는 관념은 이런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너무 힘들어. 그리고 결혼하고 애 낳아서 길러보니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그때 가서야 알겠는 거야. 내가 내 아이를 낳아 길러 보니까 내 부모가 내가 이렇게까지 자라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랑과 양보와 인내를 해내신 건지, 그게 얼마나 거대한 사랑이고 믿을 수 없는 사랑인 건지를 내가 내 아이를 키우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 그러면 근데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미 돌아가셨잖아. 그럼 이제 와서 잘해드리기에는 늦단 말이야. 그럼 이제 뭐라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께 받았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사랑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기억하고 추모라도 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효를 강조하는 거고, 전반적으로 유교는요 사실은 어떤 종교 체계라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보셔야 돼요. 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운영할 것인가, 올바르게 통치할 것인가, 그걸 고민하는 학문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받아들인 거고요. 그래서 신문왕 때 이 유교를 가르치기 위해서 대학 수준의 교육기관을 설치합니다. 그게 이제 국학이에요, 국학. 국학을 설치해서 유학 교육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비슷한 게 또 있긴 있었죠. 옛날에 누구? 그죠? 고구려의 소수리망이 세웠던 태학이 있었죠. 요거랑 거의 똑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어쨌든 국학을 설치하면 이거 유교를 가르치는데 유교의 핵심 이념 중에 충이 있으니까 이 충을 가르침으로써 이제 어떤 국가 혹은 왕에 대한 충성을 얘기하는 거니까 왕권의 강화도 노릴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말씀을 좀 연결해서 드리면, 우리 옛날에 신라 지방제도 배울 때 상수리제도 배웠죠. 상수리제도. 그래서 이제 고구려 백제 지방 귀족들의 자제들을 수도로 불러들여서 교육시키는 인질적인 그런 성격의 상수리 제도도 사실은 이거랑 연결되는 거예요. 상수리 제도로 불러들인 그 귀족의 자제들을 여기서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잠깐 화면이 꺼졌었죠. 그다음에 원성왕 때는 독서 상품과라는 걸 설치하게 되는데, 여기도 사실은 이 이름 자체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게 있죠. 일단 독서래요. 이 독서는 정말 책을 읽는 겁니다. 리딩 어 북이요. 리딩 어 북. 그래서 요거는 책을 읽는 거고요. 과는 우리가 과거 시험 본다 그러죠. 그 과예요. 시험 볼 과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이그잼, 테스트 뭐 그런 거죠. 그렇고 상품은 뭐 이제 이게 독서 그리고 시험이라고 하니까 약간 독후감 테스트 같은 거죠. 책 읽고 그 책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지를 시험 보는 거잖아요. 근데 앞에 국학에서 유교를 가르쳤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저기서 말하는 독서는 어떤 책을 읽는다는 거겠어요? 당연히 유학 경전들이죠. 유교 경전들을 읽는 건데, 그래서 유교 경전들을 읽어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 성적을 3품으로 나눈다는 거죠. 상품, 중품, 하품 이렇게. 잘하네, 그저 그러네, 못하네. 그죠? 하이 클래스, 미들 클래스, 로우 클래스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근데 이 시험 결과를 어디에 적용하냐면, 요 시험은 국학의 졸업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한 10대 중반에 국학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한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국학을 졸업하면서 이 시험을 보는 건데, 이 시험의 결과를 어디에 적용하냐면 당연히 관직 진출에 적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법흥왕 때 골품제 관등제 정비하는 거 보면은 가장 낮은 관등이 17관등이거든요. 17관등. 근데 이제 독서평가를 만약에 잘 봤어. 그래서 상, 중, 하 이렇게 나눈댔죠. 나는 상이야. 그러면 17관등이면은 17번째 관등이 제일 낮은 관등이겠죠. 근데 독서 상품과 시험을 봐서 상품 가장 높은 자리를 받으면 16관등에서 시작하는 거야. 인정해 주는 거지, 실력을.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서 시작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성적이 그냥 그래, 중품이야. 그러면 그냥 남들처럼 17에서 시작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나는 되게 성적을 망쳤어. 시험 잘 못 봤어.
되게 로우 클래스야. 그러면 얘는 한 해 더 재수. 너는 공부가 부족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적용했던 게 독서선풍과인데 이게 잘 운영이 안 돼요. 왜냐면 신라 기존에 있었던 제도랑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야. 어떤 제도? 그렇죠. 골품제죠. 골품제라는 제도랑 왜 부딪힐 수밖에 없냐면 특히나 진골 귀족들이 반대가 심해요. 왜냐면 진골 귀족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나는 진골로 태어났으니까 내가 최고의 관등까지 올라가는 건 사실상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이제 사실상 자기 권리로 봤단 말이야. 근데 이제 요게 독서산품과가 적용이 되면 물론 내가 못 올라가는 건 아니겠지만 만약에 내가 내 친구가 있어. 근데 걔도 진골이야. 근데 얘랑 나랑 같이 국학 공부를 열심히 다니고 나중에 이제 독서산품과를 봤어요. 근데 나는 공부를 되게 못해. 그래서 하품을 받았어. 근데 내 친구는 공부를 진짜 잘해서 상품을 받았어. 그러면 벌써 나는 재수해야 되는데 얘는 16관등으로 들어가니까 어쩌면 두 등급 이상 얘랑 차이가 나겠죠. 그럼 얘를 평생 상사 대접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게 이제 꼴배기가 너무 싫은 거죠. 진골귀족들은. 어차피 똑같이 위로 올라갈 건데. 그래서 이제 진골귀족들이 반대가 심했기 때문에 결국은 독서상품과는 잘 운영되진 않는데 이게 이제 골품제의 한계 때문이라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뛰어난 인재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나 육두품들에서 많이 나와요. 근데 그럼 육두품이 어떤 존재냐? 기억나시죠? 얘들이에요, 얘들. 얘들이 육두품이에요. 근데 얘들은 아주 낮은 신분은 아니죠. 그러니까는 얘들도 어쨌든 귀족인데 아주 낮은 귀족도 아니잖아요. 진골 바로 아래니까. 그러니까 얘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진골들의 저 멋있는 상류 사회를 봤어요. 봤는데 본인은 이 상류 사회를 보고 있긴 하지만 거기에 들어가지는 못해.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화가 나겠어요. 그죠? 아예 뭐 오두품 사두품처럼 차이가 많이 벌어지면 쳐다도 안 보지. 근데 잘만 하면 올라갈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골품제가 나를 막고 있단 말이야. 심지어 저 더 높은 관등으로 올라간 진골귀족들 중에서는 좀 답답하고 무능해 보이는 사람들도 있는데 내가 비록 육두품이지만 내가 더 공부를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골품제 때문에 어느 위선 상 관등으로 못 올라가고 진골귀족 애들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이때 육두품들은요, 크게 두 종류의 생각을 해요. 내가 관등 올리는 거 말고 다른 방향으로 성공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런 골품제의 신분 한계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분노를 하고 있죠. 비판 의식이 있죠. 그래서 이때 이제 관등을 올리는 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상류 사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자기 어떤 위치를 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다양한 노력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뛰어난 인재가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런 사람들 외교 문서를 되게 잘 썼다고 하는 강수나 아니면 원효대사의 아들이라고 하는 원효대사 되게 이상하죠. 스님의 아들 있다고 하니까 심지어 공주랑 결혼해요. 공주랑. 아무튼 그런데 그 아들이라고 하는 설총 뭐 이런 인물들이 유명합니다. 설총은 신문왕한테 화한계라는 글을 지어 바쳤다고 하는데 화한계라는 글은 뭐 대충 그런 글이에요. 이제 꽃들에 관한 꽃들의 비유해서 하는 얘기인데 그 이제 왕한테 되게 아첨하고 아부하고 듣기 좋은 얘기하는 그런 화려한 꽃과도 같은 신하들은 멀리해라. 마치 할미꽃처럼 되게 겸손하지만 정말 진심을 담은 조언과 충언을 건네는 그 사람들이 조금 그 사람들의 말이 듣기 싫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더 좋은 대우를 해줘야 된다. 그런 내용의 화환계라는 글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두라는 걸 정리하기도 하는데요. 이두라고 하는 건 이제 한자를 조금 더 쓰기 쉽게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알아듣기 쉽게 바꿔놓은 건데 한자는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 말을 위한 우리나라 말을 고려하고 만든 문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중국어를 위해서 만들어진 문자이기 때문에 중국어랑 더 잘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과는 잘 안 맞는데 그걸 조금 보완한 게 이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두를 읽는 게 원래 한자를 읽는 것보다 조금 더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쉬운 문체로 유교 책들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한자랑 조금 덜 친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제 유교를 읽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유교가 굉장히 대중화되었다.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최치원인데 최치원은 당에 유학한다고 하죠. 저게 무슨 얘기냐면 당나라에는요. 당나라 기준으로 외국인들만 볼 수 있는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이 뭐냐면 빈공과라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당나라 사람은 못 보는 시험이고 당나라 사람들은 당나라 사람들을 위한 과거 시험이 따로 있고 그리고 당나라에서 외국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이 빈공과인데 최치원도 당나라 입장에서는 외국인이잖아요. 그래서 최치원이 저 시험을 보게 돼요. 근데 이제 저 시험을 보고 합격합니다.
합격하면 이제 당나라의 정부의 관직 생활을 하겠죠. 근데 거기서 굉장히 인정을 많이 받아요. 굉장히 글도 잘 쓰고 유능해서 굉장히 인정을 많이 받죠. 아무튼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대문은 특이하게도 육두품이 아니고 진골 귀족인데 이 사람은 역덕이에요. 역사 덕후야. 그래서 특히나 자기네 신라에 대한 그런 역사를 많이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책들을 쓰는데 계림잡전이라고 하는 건 저 계림이 경주죠, 경주. 그래서 경주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모아서 쓴 책이 계림잡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경주고요. 그다음에 화랑색인 이제 아시겠죠? 화랑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김대문이 또 특이한 게 우리가 신라 초기에 지배자를 부르는 칭호가 종종 바뀌었다 그랬죠. 그래서 막 거서관, 차차웅, 뭐 이사금, 뭐 마립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용어들을 있는 그대로 처음 썼던 게 또 이분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이분은 어떤 신라사의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신라가 건국 초기에 처음에 썼었던 그 용어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쓴다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 중에서 육두품 출신들이 많은가? 이제 아까 그 얘기예요. 이때 육두품 출신들의 마음을 이해하려면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관등을 올리는데 한계선이 있으니까 관등을 올리는 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더 인정받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당나라 가서 빈공과를 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더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은 능력을 갖추게 된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노력하는 그 기저에는 그 심리의 바닥에는 사실은 이런 골품제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리고 골품제를 버리지 못하는 신라 사회에 대한 비판 의식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